70년 만에 검찰개혁 마지막 관문 앞에서 왜 갑자기 이재명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조선일보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 언론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림은 정확히 반대예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레임덕 프레임이 세 군데서 동시에 튀어나왔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2.3비 상계엄 당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다루는 매체가 왜 하나도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한테 세 층위로 파고 들어갑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여당 내 논의, 그 뒤에 있는 진짜 동기 구도, 그리고 이게 어디로 착륙하는지 그 귀결까지 짚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보안수사권 논쟁이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얘기,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었습니다. 이 발언 나온 지 3주 지났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짚어보시면 이 발언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었는지 딱 드러납니다. 호랑이가 곶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그 옛날 얘기 아시죠? 지금 곶감 무서워서 뛰는 쪽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 오늘 같이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쟁이 아닙니다. 70년 검찰 지배 구조 종언 앞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저항 구도의 문제거든요. 지상파 뉴스나 조중동 지면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민주당 내부 갈등,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대립,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진짜 그림을 놓칩니다. 한번 시간좌표를 넓혀 보시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던 그 구조가 지금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진짜 본질이에요. 오늘 짚어볼 세 층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6월 19일 대통령 발언부터 7월 14일 대법원 의견 제출까지 이 3주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둘째, 왜 하필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과 조선일보에서 같은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가. 셋째, 8월 17일 전당대회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만들어낼 최종 착륙 지점은 어딘가. 이 구도 보이시는 분들 지금 상당히 소수예요. 대부분은 민주당 내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다르게 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6월 19일 발언부터 뜯어보시죠. 유럽 순방 마치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정청래 전 대표 중심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다고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정리하면요,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짚었어요.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 아주 최소한만 보안 수사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수기를 거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을 잘 점검해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라고 국회에 넘겼다는 거고요.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짚어보시죠. 어른의 판단이에요. 흔들림이 아닙니다. 방향은 확실합니다. 방법론에서 신중하자는 얘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이견으로 해석했는데 판결문 정황대로라면 이건 그런 이견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혁 완성 방식을 두고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한 걸로 보는 게 정확해요. 두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짚어봅시다. 지난 7월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로 정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10분 정도 비공개 면담이 있었고 나온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정 장관이 정리한 입장을 짚어봅시다. 본인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가 기본이라고 재확인했어요. 다만 폐지 시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경찰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 그리고 충분히 입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실용적 접근이에요. 폐지 원칙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정 장관은 2025년 12월에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까지 발간한 사람입니다. 개혁 방향과 실무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이 사람의 일관된 노선이에요. 여기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뭐 했는지 아세요? 7월 10일 페이스북에다가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고 요구했어요. 아니, 야당이 여당 장관한테 사퇴 요구하는 게 이례적인 겁니다. 이간질을 시도하는 건데 얼마나 조급한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세 번째, 이제 민주당 내부의 새 흐름을 짚어봅시다. 언론이 뭐라고 하든 이건 분열이 아니라 건강한 당내 토론이에요. 첫 번째 흐름은 완전 폐지파예요. 정청래 전 대표 중심입니다. 8년간 검찰개혁 신념을 유지해온 분이에요. 수사와 기소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자는 논리고요. 이걸 강경 노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12.3 사태를 겪은 국민 정서와 정확히 맞물려 있는 흐름이거든요. 두 번째 흐름은 폐지 원칙 유지 더하기 실질 보완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기에요. 폐지는 기본이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와 경찰 견제장치 마련을 강조하는 흐름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실무 라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 번째 흐름은 예외 존치파입니다. 홍기원, 이소영, 고민정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지난 7월 13일 홍기원 의원이 예외 존치법안을 발의했는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예외로 남겨두자는 내용이에요. 이소영 의원은 공판 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페이스북에 표명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일단 폐지하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자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분열입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민주당이 얼마나 여러 목소리를 소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강성 지지자 눈치 보느라 이런 얘기 못하는 정당이 훨씬 위험한 정당이에요. 네 번째, 야당이 근거로 삼는 장윤기 사건, 이거 진짜 구도를 짚어봅시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 광주 광산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3세 장윤기가 17세 이채원 양을 살해한 사건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장윤기 아버지가 광산경찰서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감이었어요. 큰아버지도 경찰이었고요. 아들이 구속되자 담당 수사팀이 원룸 비밀번호를 아버지한테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원룸에 들어가서 성범죄 입증 증거를 훼손해 폐기했고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까지 소각했어요. 심지어 유치장에 있던 아들과 수사팀을 통해서 직접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밝혀낸 게 검찰의 보안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걸 근거로 삼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었으면 이 사건 못 밝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폐지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원인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산경찰서 20년, 30년 지역 밀착 유착 구조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유착 구조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은 검찰 존치가 아니에요. 경찰 순환 근무제, 도입 지역 유착 차단 장치, 신설되는 중수청의 견제 기능 강화. 이게 진짜 답인 거고요. 홍기원 의원 예외 존치법안이 노리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청개구리 모두 가동 중이네요, 진짜. 정부가 신중하게 가자고 하면 왜 안 서두르냐고 하고, 서두르면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하고, 어느 쪽이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상해집니다. 지금까지의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급하게 밀어붙이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수기하자고 브레이크 걸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사이에서 실무적 조율을 하고 홍기원과 이소영 같은 의원들이 예외 존치안을 내면서 세부 조정이 진행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여당 내 노선 정리 과정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아요. 정성호 장관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고 홍기원 의원이 예외 존치법안을 냈고 대통령이 국회에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 끝내고 싶은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정확히 세 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는지 짚어보셨어요? 6월 3일 지방선거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 위기에 몰렸고요. 6월 19일 대통령이 수계 필요 발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정치 흐름이에요. 그런데 7월 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7월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장관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존치 입장이었는데 왜 180도 선회했냐고 따집니다. 같은 날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올렸어요. 7월 10일 나경원 의원이 정성호 사퇴하라고 요구했고요. 7월 12일 한동훈 의원이 다시 나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한동훈만 띄워준다는 얘기 나온다고 도발했습니다. 7월 14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논평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정확히 사흘 안에 완전히 동일한 프레임이 서로 다른 채널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같은 시점에 같은 메시지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온 건 어떤 신호일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타이밍 하나만 잡아도 지금 벌어지는 일의 진짜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갑시다. 왜 이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는가? 첫째, 국민의힘의 이중 기준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이 기준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적용했더라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선택적 수사가 있었고 어떤 인사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었는지 이걸 지금 이 강도로 다루는 매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 논란이 벌어지던 시절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 얘기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검찰 수사가 문제라고 하다가 지금은 검찰 수사가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셈이에요. 한동훈 의원한테는 특별히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때 하지 않던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 어떤 계기인지, 한결문 정황대로라면 이건 원칙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예요. 둘째, 조율된 메시지 캠페인 자체를 짚어봐야 합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세 군데 이상 매체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에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반복된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정부 흔들린다. 레임덕 시작, 여당 분열, 매입에서 나왔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라. 5개 문장이 완전히 같은 시점에 다른 스피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여론이 아닙니다. 잘 조율된 정치 캠페인이에요. 노리는 건 개혁 지연이고요. 지연시키면 시간이 벌리고 시간이 벌리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검찰 내부 상황도 짚어봐야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얼마 전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개별 검사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과거 개혁 국면마다 벌어졌던 집단적 반발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정성호 장관의 조직 통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12.3식이 정치화됐던 검찰의 유산이에요. 여기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야권에서 왜 재판 취소 저지 특위와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를 하나로 묶고 있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왜 세트로 굴러가는지 여러분 짚어보셨어요? 재판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 방어의 문제고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는 검찰 카르텔 청산 저지의 문제예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이는 건 검찰 카르텔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지금 이 순간 소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 필요한 국면이에요. 개혁 완성이 임박한 지금 저항 세력은 뭐든 할 겁니다. 넷째, 그러면 왜 하필 지금 레임덕이라는 단어인가?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것,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개혁 강경파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 그리고 2027년 대선까지 개혁 공백기를 만드는 것. 정확히 이 네 가지가 목표예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6월 2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하나 짚어봅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48.2%, 긍정 47.7%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나왔어요. 조중동은 이걸 그대로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진보층의 63.4%가 유지를 지지한다는 결과예요. 이거 뒤집으면 뭐냐? 이 여론은 개혁 방향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론에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여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9일에 했던 수계 필요 발언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여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지율 역전이라고 부풀리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조중동은 절대 안 씁니다.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스토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데이터니까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이제 정확히 뭐가 이상했는지 보이시죠? 12.3 사태 이후 2년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되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되는 시스템이 정착됩니다. 완성되지 못하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 좌표를 넓혀보시죠. 1987년 6월 항쟁 이후 육공화국 헌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권력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1987년 그 6월의 모습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아니다.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소리 뒤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은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구도도 그때와 놀랄 만큼 비슷해요.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레임덕 프레임을 만들려는 이유는 개혁이 완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앞에서 잠깐 멈추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6월 19일 발언, 예민하고 오염된 주제, 정치적 슬로건화 우려, 이거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그 발언 나온 지 3주 만에 정확히 그 오염이 우리 눈앞에서 시연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함을 흔들림으로 프레이밍하는 순간 검찰 카르텔의 마지막 방어선이 완성됩니다. 조중동이 지지율 역전 얘기를 그렇게 크게 쓰는 이유가 여기에요. 흔들려 보이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거든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개혁이 어디로 착륙할지 짚어봅시다. 첫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7월 14일에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 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은 이걸 대법원도 폐지 반대라고 스핀합니다. 근데 짚어보시죠. 대법원이 폐지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부작용 방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확히 같은 얘기 한 거예요. 정부와 법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방법론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일 뿐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 완성하되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접근법이고 대법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홍기원 의원의 예외 존치법안이 노리는 지점을 짚어봅시다. 7월 13일 발의된 법안이에요. 예외 존치 대상이 어떤 범죄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과 청소년과 장애인과 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과 가정폭력,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 정확히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범죄들이에요. 이거 개혁 후퇴가 아닙니다. 개혁 정신의 세밀한 조율이에요. 일단 폐지하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자는 접근보다 미리 예외를 명확히 하고 완성하자는 접근이 훨씬 성숙합니다. 이런 논의가 여당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민주당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셋째, 8월 17일 전당대회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사이에 45일. 이게 진짜 개혁 완성의 핵심 시간이에요. 세 당권 주자의 노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완전 폐지 강경,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 원칙 유지 더하기 실질 보완, 송영길 의원은 균형점 모색 쪽이에요. 근데 어느 노선이 당권을 잡아도 최종 착륙 지점은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폐지 원칙 유지, 사회적 약자, 예외 조항, 경찰 견제 장치, 중수청 권한 강화, 이 네 가지 조합이에요. 8월 17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결국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마무리됩니다. 이건 지지율 역전이니 레임덕이니 하는 프레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개혁 완성의 궤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하는 얘기, 민주당 폭주, 이재명 흔들려,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진짜 그림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프레임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이제 답이 보이시죠? 이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어서 나오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흔들리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급해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월 19일 발언, 정성호 장관의 폐지 기본 더하기, 보완책 노선, 홍기원 의원의 예외 존치법안,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중하게 가되 반드시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치인이 흔들리는 그림으로 프레이밍하는 매체들이 있는데요. 흔들리게 보이도록 만드는 프레임이 얼마나 흔들려야 진짜 흔들리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개혁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1954년부터 검찰이 쥐고 있던 수사와 기소통합 구조가 처음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 몇 명의 성과가 아닙니다. 12.3을 겪은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흐름의 완성인 겁니다. 적벽대전 직전의 분위기예요. 조조백만 대군이 밀어붙일 때 다들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이 정확히 그 순간입니다. 앞으로 진짜 시험되는 8월 17일 이후 45일입니다. 어느 당권 주자가 되든 노선 정리를 마무리해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실무 라인이 어떻게 착륙시킬지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압박이 어디까지 갈지 봐야 되고 대법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봐야 합니다. 한번 짚고 갑시다.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개혁은 다시 20년 뒤로 밀려요. 그래서 지금 이 몇 주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이 완성되고 난 후 검찰 카르텔이 마지막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그게 다음 국면이 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우리가 함께 짚어야 할 다음 질문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결과부터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사이 45일 이 진짜 시험대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분석이 다른 분들한테도 닿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